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중에서 지난 시간에 노인의 노화과정 공부를 했고요. 노인의 노화과정 중에서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을 공부하다가 심리적 특성 다 마치지 못하고 지난 시간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갖게 되고요.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제 자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생에 살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남겼나? 라는 생각을 이제 다 하시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흔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노인들은. 그 남긴다는 게 꼭 물질적인 재산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뭐 혈육이라든지 또는 창조적인 업적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또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뭔가를 이번에 살면서 뭔가를 남기고 싶다, 남겼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예.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산을 남기라는 경향이 있는데 꼭 대단히 뭐 재산을 많이 남기거나 뭐를 하거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의 유산이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실 때 노인이 가지고 계시는 또는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거를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서포트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존성의 증가. 네.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싶어 해요. 또 경제적으로도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싶어 하고요.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되어서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지금 너무 돈이 없어. 나 지금 누군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안 하시고요. 마음속으로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잘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셔서 좀 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힘들어 하십니다. 자, 사회적인 특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사회적인 특성을 보시면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됩니다. 역할 변화를 편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고요. 그리고 해오던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할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노인은 노동력의 노화와 생산력의 감소를 겪으면서 내가 뒤처지는구나, 쓸모가 없구나 또는 상실감, 고립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사회적 특성까지 하고요. 자, 역할이 상실되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남성분들은 이제 하고 계시는 일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가정으로 들어오시죠. 가정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요. 여성분들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예. 남성분들은 은퇴하시고 위축되시고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제 위축됩니다. 네. 역할이 상실되면서 서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여가 생활한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뭐 연금이라든지 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신 분은 조금 덜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경제적인 빈곤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빈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나와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1위. 좀 믿을 수가 없지만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질병도 많이 악화가 되고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감의 상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요.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고독하고 우울증이 증가되고 또 나중에 자살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사회적인 관계에도 위축이 되죠.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됩니다. 노인이요,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질병이 하나가 아니고요. 2개, 3개, 4개, 4개 복합적인 질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또 다른 질환과 복합되게 나타나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지고요. 또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질병은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예.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특징,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생애 주기는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가 입학이라든지 진학, 취직, 결혼, 은퇴 등 여러 가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마다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않고요. 이러한 단계를 겪으면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발달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나 변화의 기회들을요. 개인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타인과 지역사회 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면서 이런 개인들 서로의 생애 주기의 과정에서 모든 인접한 개인들을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그 대상자의 부모, 자식,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이 각자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애 주기의 단계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노인도 생애 주기의 과정 중에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노인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점점 변화하기도 하고 발달하기도 한다. 사춘기나 청년이나 이런 단계에서만 변화하고 발달하는 게 아니라 노인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고 가족 내에 부모와 배우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이웃으로서 계속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론 옆에 한번 보세요.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에릭 에리슨이라는 사람이, 학자 이름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쭉 했고요. 자, 여러분 이건 읽어보시고, 생애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 생애 기간, 태어나서부터 쭉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노년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사건 안에 일어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노인도 이 생애 주기의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개인, 가족, 배우자, 뭐 지역사회, 친구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또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대 절망. 예.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는 통합대 절망. 자, 어떤 뜻이냐면 통합은요, 현실의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만족한다 라고 할 때 노년기에 통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살아왔던 삶이 나는 정말 실패했고 모두 나를 싫어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삶과 현재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수정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에 절망하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마지막 심리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통합, 하나는 절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대 절망은요, 노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네. 장기 요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노인을 만나실 때 이례적 만남이 아니라 이 노인의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요. 심리적 상태의 주기와 수준, 강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공부하신 것들을 다 적용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바람직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노인의 부양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만들게 되는 단초가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노인은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고 가족관계가 또 변화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을 때는 뭐 어쨌든 장남이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발생했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사회적인 형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생활 주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는 키운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모만 사는 세대가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2020년 65세를 이상으로 한 부부를 조사를 했더니 65세 이상, 65세가 법적인 노인의 나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부부 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되나? 노인들만 함께 살고 있는 노인 부부 가족이 34.7%고요. 노인만 사는 가족이 34.9%였습니다. 자, 이거 다 보실 수 있으시죠?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부부와 자녀 1인 가족 했을 때 자,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예, 부와 부모, 자녀,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보통 이 정도의 노부부만 사는 이 퍼센트가 이렇게 많고요. 대부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퍼센트는 가장 적네요. 15.1이네요. 자, 밑에 거를 한번 또 보실까요? 요거는 1인 부부 이렇게 쭈루룩 나눠져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거 60세 이상의 가구별 구성비. 혼자 사는 노인이 41%네요. 네. 보라색은 2050년이니까요. 41%고요. 부모와 자녀 또는 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장 작은 건데요. 예, 그러면 이게 5.6% 정도 되네요. 결국은 노인 혼자 살거나 41%, 노인끼리만 살거나 34%. 205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보라색을 더해주시면 되죠. 거의 75%고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거의 68%, 69% 정도 되네요. 자, 노인들이 69%, 약 70% 또는 205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 이상이 노인끼리만 살고 있어요. 현대 사회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관계의 변화. 자, 부부는요,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잘 키우고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돈을 엄청 벌어요. 엄청 남자들은 돈을 벌고, 요즘은 이제 맞벌이가 많지만, 여자들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이제 가정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면요. 빈둥지 시기가 진행되면서 자녀는 다 떠났고 이제 가정에는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해졌던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부부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노년기에는 배우자나 쌍방이 은퇴한 후에 다 가정으로 돌아와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함께 보내야 되고 또 그때는 둘 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재적응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가정 일을 좀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자도 은퇴하고 돌아온 남자의 어떤 수고로움을 같이 뭐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생활 방식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배우자를 돌보고 배우자의 상실에 대해 누가 또 돌아가시기도 하니까요.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부부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해서는 이제 황혼이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역할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 남자는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혼합니다. 역할 변화. 그래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화제나 취미생활이 필요하다. 나왔고요. 성적인 적응은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은요. 신체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돼가는 것이지 정신이 계속 노년이 돼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성적인 거는요.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노년이 되면은 네, 성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욕은 그대로 있고요. 노년에서는 성욕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성기능이 약해집니다. 성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도 좀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금실이 좋은 배우자라도 동시에 돌아가실 수는 없어요. 동시에 돌아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배우자 사별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현재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별을 하고 혼자 남게 되는 여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남겨져 있는 배우자는 이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 배우자 상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조사를 몇십 년 동안 했죠. 인간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항목이 무엇이냐? 1위부터 100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뭐였냐면 사별입니다. 사별. 그래서 그게 좀 어떤 면에서 좀 아이러닉한 게 사별이 금실이 좋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만 가장 큰 스트레스냐? 그게 아니고 금실이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막 떨어져서 살고 보기만 하면 왼수같이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그런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아, 나의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나의 청춘이 끝났구나. 나도 이제 곧 죽음의 차례가 오겠구나 라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하게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가 된다. 그래서 심한 허무감이나 절망감이나 고독감을 느낀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상실에 대해서 대부분은 남자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분들이 약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를 혼자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사별을 하는 거, 사망에 대한 거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보시면 1단계, 처음에는 상실감. 예. 그래서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뭐 그렇죠.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이제 배우자가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찾아가고 어느 정도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척하는 단계가 됩니다. 요 단계를 차례차례 하는 게 정상적인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입니다. 누군가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 사망을 맞고도 슬프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단계를 겪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우울증 경험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같이 돌아가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고요. 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하고 희생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자녀는 자라면 가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나면 부모는 텅 빈 가정을 돌아보면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면 허전하고 우울하고 하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우울증으로 진행하게 되죠. 이 시기의 부부는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갖게 되고 말년에는 자녀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나왔네요. 최근에 노인 부모와 함께 살진 않지만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들여다보고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정 확대 가족으로 많이 하고요. 또 요양원이나 이런 곳을 나중에 보내는데 자녀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원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이런 수정 확대 가족처럼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러면 고부 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 며느리 막 난리 났었는데, 요즘은 아주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장모와 사이 간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노인은 가정을 이룬 자녀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참견하거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예.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요, 조금 아셔야 되죠. 자, 부모였을 때는 경제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 거를 다 해줘야 되고, 해야 할 것이 많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부모에 비해서 손자녀에게 순수하게 애정으로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전적으로 100%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보다 훨씬 더 애정으로만 감싸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고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서 손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자녀들을 다 양육해달라 이런 것만 아니면 조부모한테도 손자녀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형제 자매의 관계 보세요. 형제 자매가 처음에 자랄 때는요, 서로 사이도 좋지만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도와가면서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거나 하면 이제 왕래가 뜸합니다. 사는데도 바쁘기도 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요.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유 나오죠. 예, 공유하면서 형제 자매가 심리적 안정적을 공유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경제적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요,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인 지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